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또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좀 차분하려고 합니다. 바로 10년 전 오늘 정말 너무나 끔찍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이우영 아나운서? 저는 정확히 기억나는 게 2014년 4월 16일이 제 말년 휴가 복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이제 일어나서 뉴스를 보고 뭐 구했다고 하니까 별일 없겠거니 맞아요. 하고, 예, 제가 복귀를 했을 때는 또 소식이 달라져 있었죠. 자대 복귀했을 때. 그때 제가 다른 방송에서 오전에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전원 구조 소식이 그때 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사실 그때 그 참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참 좀 그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게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 엄청난 화재 때문에 또 그 충청 지역에서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고 얼마 전엔 이태원 참사가 또 있었고 이런 참사가 사실 끊이지가 않아서 그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세월호 당시에 희생된 분들 제일 가슴 아픈 게 물론 학생들이지만 그만큼 가슴 아픈 게 그때 당시에 희생됐던 다른 또 분들이 있거든요. 뭐 소방사도 계시고 다 그런 분들이 계신데 잠수사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모든 분들을 우리가 똑같이 좀 기억하는 날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참 가슴 아픈 기억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사회, 그런 사회가 되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지금 모습은 과연 어디쯤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좀 답답은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 정치권은 사실 그런 데 신경 쓰고 국가 안보에도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데 그냥 연일 그냥 싸우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과연 10년 동안 우리의 바뀐 모습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얘기부터 얘기해 보죠? 네, 그리고 그 전에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그 얘기는 해야죠. 네, 그럼요.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요. 02로 시작되는 전화 오면 받으셔서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다른 승부 아니고요. 뉴스 정면 승부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청취 인증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도 추첨을 통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보죠? 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패배로 끝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모두 발언은 TV로 생중계가 됐고요.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육성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게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엿새 만입니다. 총선 다음 날인 11일 대통령실을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한 바는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특히 서민의 삶을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라고 자성을 했습니다.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미래 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울러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 산업 육성 등 이번 정부 들어 역점을 둔 정책들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주요 개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고요.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고요.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담 가능성에 대해 모두가 다 열려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말을 하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 한 말 안에 포함됐다. 라고 하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세월호 참사 10주기와 관련해서 유족의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대통령이 당초 예고대로 국무회의를 통해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내용에서 상당히 좀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비판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오늘이 원래 국무회의를 하는 날입니다. 화요일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주재를 하면 당연히 모두 발언에서 자신의 어느 정도의 입장을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국무회의 자리이기 때문에 뭐 다른 모든 것을 좀 세세하게 얘기하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자회견을 그러면 왜 안 하느냐. 제가 볼 때는 만일 기자회견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인사가 어느 정도 구체화된 이후에 제가 볼 땐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도어 스태핑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것이 도어 스태핑을 다시 재개하자라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어 스태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좀 더 논의가 될 거라고는 보는데 제가 좀 바람이 있다면 이 시간이 길게 되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시간이 길게 되고 논의를 거듭하다 보면 논의만 남게 되고 실제로 실시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좀 그 충격적인 효과, 정말 바뀌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에는 그다지 큰 효과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서둘러서 이 행동으로 뭐 기자회견을 하든 도어 스태핑을 하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오늘 얘기로 뭐 전부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자, 이번에는 민주당의 반응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이번 총선 참패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국정의 변화를 기대한 국민을 철저히 외면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이 오늘 대통령은 불통의 국정 운영을 반성하는 대신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결국 반성은커녕 지금까지처럼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다. 윤 대통령은 아집과 독선으로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윤 대통령이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겠다면서도 야당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야당을 국정 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려는 총선 민의에 대해 한마디 말도 없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 당선이 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SNS를 통해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라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가시면 국민은 더 힘들어지고 국정 운영에도 더 험한 일이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국무회의 주제 모두 발언이 아니라 국민 언론과 대화했어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의 경우에는 도대체 답이 없다 싶다면서 국민은 윤석열 정부가 걸어온 길, 가려는 길이 모두 틀렸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여전히 내가 맞다고 우기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김보협 대변인도
국민이 몰라봬서 죄송하다며 윤 대통령 자신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했는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하니 국민이 외려 사과해야 하나 보다 이렇게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자,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선 대통령의 메시지 그리고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냈는데요. 야권의 반응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요 이 발언 내용이 맞다 틀리다 혹은 이것이 좀 공감이 간다 안 간다 이걸 떠나가지고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만큼 22대 국회는 갈 길이 굉장히 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의 차이가 뭐냐.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맞는데 21대 국회에서는 그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 하나와 상대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22대 국회는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더 강경한 이 조국 혁신당 여기 거기에다가 이제 같은 보수긴 한데 굉장히 발언 강도가 센 개혁신당 이렇게 이런 정당들을 상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어떤 전초전이라고 저는 사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았지만 21대 국회가 가장 문제가 정치가 실종됐던 국회였거든요. 근데 22대 국회에서 정치가 전 되살아나길 바랐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벌써부터 나오는 이런 종합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에는 이 되살아나기는 좀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정치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글쎄요.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정치가 실종된 상태가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정치가 부활하기가 점점 더 힘들 수 있어요. 마치 사람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쓰지 않는 근육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 그냥 뭐 운동 좋아하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거 자꾸 안 써버릇하면 그 근육이 점점 퇴화하거든요. 전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이런 것처럼 지금처럼 극단적인 대치, 도대체 상대방을 인정하거나 칭찬해 주는 걸 볼 수 없는 이런 극단적인 대치가 계속돼서 정치가 실종되다 보면 이게 정치가 영영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좀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관련 소식인데요. 오늘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당선인 총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를 위해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 비대위가 구성되는 게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주호영, 정진석, 한동훈 비대위에 이어 이번이 이제 네 번째인 건데요. 다만 비대위 성격이 실무형으로 규정됨에 따라 이르면 6월 전당대회가 개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오늘 기자들 앞에서 당을 빠른 시간 안에 수습해서 지도체제가 빨리 출범할 수 있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밝혔습니다. 혁신형 비대위를 할 상황은 아니고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실무형 비대위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 밝혔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내일 오후에는 당 상임고문 모임에도 참석해서 당 수습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19일에는 낙선자 모임을 열어서 총선 패인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일정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총회에서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합당도 결의를 했는데요. 이번 22대 총선 당선인은 국민의힘의 지역구 90명 그리고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18명 등 총 108명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차기 전당대회를 위한 비대위를 실무형으로 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108명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납니다. 17대 국회 당시 열린우리당의 초선 의원이 굉장히 많았고 예? 그래서 108명가량 됐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래서 108번이라 그랬거든요. 하도 이분들이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뭐 실무형 비대위 가야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시간을 끈다고 해서 계속 시간을 질질 끈다고 해서 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당내에서 그 소위 말하는 당권 투쟁하는 모습을 또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빨리 하는 게 낫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과거도 그랬다라고 저는 반드시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른바 윤심 논란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뭐 과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뭐 그걸 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이번 그 이 전당대회 이번 그 당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하는 차원에서 윤심 논란이 또 등장을 하면 그거는 별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미래를 위해서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게 지금 6월달 제 기억으로는 제가 여기 TV토론 사회를 봤기 때문에 예전에 뭐 공중파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데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됐을 때도 6월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또 6월에 한다면 뭐 그렇게 크게 뭐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바라는 거는 윤심 논란 같은 거 없었으면 좋겠고 당권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소위 말해서 지금의 위기 상황을 정말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누가 되든 뭐 상관이 없는데 당정 관계가 수직적이다라는 인상을 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번에 뽑힌 지도부는 이론적으로는 2년 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약 2년 반 조금 더 남았어요. 더 남은 시점에서 거의 이제 같이 가는 건데 이게 지나치게 수직성을 강조하다 보면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보는 곳은 뭐냐면 임기의 성공적인 마침이겠죠. 근데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것은 물론 대통령의 성공을 당연히 바라겠지만 거기 플러스에 더 중요한 것이 정권 재창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존재의 같은 듯 다른 듯 하는 이 목표를 위해서는 사실은 수직적이면 곤란합니다. 점점 수평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이 전당대회의 방향, 전당대회 결과가 결정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차기 이제 원내대표 경선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이 관련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여소야대 전국에서 과반을 점한 제1야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국회 운영을 좌지우지할 영향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차기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헌을 보면 원내대표를 매년 5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다음 달 둘째 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오늘 민주당 관계자들의 설명인데요. 원내대표는 통상 3선 4선이 맞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총선 압승 결과 3, 4선 고지에 오른 당선인만 44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들 중에는 일찌감치 당선인들과 두루 접촉하면서 원내대표직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친명계가 주로 거론이 되는데 4선 중에는 김민석, 서영교 의원 등이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선출 당시 경쟁했던 김 의원 이번 총선에서 상황실장을 맡아서 당의 대승에 기여한 덕분에 호평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정면 승부에도 자주 출연하신 서영교 의원의 경우에는 최고위원으로 2년간 이재명 대표 호흡을 맞췄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3선 중에서는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병기, 박찬대 의원이 거명이 되고 있고요. 또 원조 친명그룹인 7인회 출신 김영진 의원 그리고 신명계, 신이재명계로 불리는 김성환 의원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 입법을 관철하고 여야 간 협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파 색깔이 너무 짙지 않은 원내대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4선 중에서는 남인순, 박범계, 한정혜 의원이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후보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남 의원의 경우는 국회 상임위원장, 박 의원과 한 의원 각각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환경부 장관을
지낸 이력을 갖고 있고요. 또 3선 중에서도 강훈식, 박주민, 송기현, 조승래, 진성준, 한병도 의원 등의 이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이 이제 4월 16일이니까 한 달 좀 넘은 상황인데요. 이제 경선 일정이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묘한 겁니다. 뭐냐면 22대 국회 당선인들의 상당수, 제가 알기로는 60%가 넘고 70% 가까운 숫자가 바로 이른바 친명이고요. 그 친명 의원 당선인 중에서 또 적지 않은 수가 굉장히 강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2대 국회를 이끌 원내대표를 아이러니하게도 21대 의원들이 뽑게 생겼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2024년 5월 30일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네. 월급. 이 월급 때문에 이게 날짜가 아주 묘하게 30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29일까지 2028년 이 5월 29일까지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건데 이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모여서 새로운 원내대표 뽑는다면 제가 볼 때에는 뭐 누가 되든 별 신경을 안 써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5월 며칠 날 뽑는다 그랬죠? 5월 7일에서 10일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뭐냐면 21대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섭섭했던 사람도 있고 친명이 아니라 자기가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바로 원내대표로 뽑게 되기 때문에 전 이게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큰 이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민주당은 명실상부하게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기 때문에 누가 되든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이변이라고 부르기도 힘들고 설령 뭐 이변 이 사람이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에서 이 벗어난 행동을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저는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을 솔직히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어쨌든 누가 되든 굉장히 제가 볼 때는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 몇 배 시끄러울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